작년엔 소비가 죽었습니다. 올해는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병명은 달라졌는데 처방전은 똑같아요. 소비 쿠폰입니다. 2026년 3월 22일 당정청이 25조 규모의 추가 경전 계산 편성을 합의했습니다. 명분은 중동 전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고 그 충격이 우리 경제까지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류비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수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전쟁 추경 안에 소비 쿠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접 소득 지원을 주문했고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상수로 놓고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거든요. 25조 중 약 10조가량이 대국민 현금성 지원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 세부 내역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은 이미 읽히는 상황이죠.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는 게 문제인데 왜 동네 식당 쿠폰을 뿌리는 게 해법이냐는 질문이요. 이 질문이 사실 이번 추경 논쟁의 핵심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기억이 아직 생생하실 겁니다. 2025년 7월 정부는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그중 약 12조 천억을 소비 쿠폰으로 전 국민에게 뿌렸어요. 당시 명분은 경기 침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줄폐업하는 상황에서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였죠.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는 게 문제니까 정부가 지갑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비 쿠폰 지급 직후 6주간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평균 약 5% 올랐고 2조 천억 규모의 신규 매출이 창출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네 음식점에 손님이 몰리고 미용실 예약이 꽉 찼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어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쿠폰이 소진되기 시작한 8월에 소매 판매가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어요. 반짝 효과가 끝나자 시장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불씨를 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불이 스스로 타오르게 만들지는 못했던 거예요. 12조를 쏟아부어서 6주짜리 효과를 얻은 셈입니다. 여기서 올해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작년과 올해는 병명이 다릅니다. 작년은 수요 부족이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경기가 나빠서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 쿠폰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논리가 어느 정도 성립합니다. 올해는 공급 충격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오르는 건 우리가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외부 충격이에요. 국제 유가는 중동 정세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우리 국민이 동네 식당을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를 소비 쿠폰으로 해결하려는 건 감기에 걸렸는데 소화제를 처방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핵심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숫자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은 700조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25조를 더 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 빚은 이미 1300조를 넘어 있어요. GDP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빚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그 돈으로 1300조의 빚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기회를 소비 쿠폰과 맞바꾸는 겁니다. 직접 빚을 더 만드는 건 아니지만 빚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죠.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더 나아가 고유가 국면에서 소비 쿠폰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역대 최대 예산의 소비 쿠폰 등으로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더해지면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면서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소비까지 자극하면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여러 나라가 정확히 이 상황을 겪었어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치솟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수년간 고통을 받았죠.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고유가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결국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고 그분들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 보전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예요. 실제로 이번 추경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물류비 경감 같은 항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가에 직접 대응하는 항목들이죠. 문제는 비율입니다. 25조 중 10조가 현금성 지원에 쓰인다면 그건 전쟁 추경이라기보다 민생 지원 추경에 가깝습니다. 고유가 대응이 명분인데 예산의 40%가 소비 쿠폰 방향으로 간다면 명분과 내용이 어긋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게 있어요. 나머지 15조가 어디에 쓰이느냐는 지금 시점에서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정청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지원, 산업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이라는 큰 틀만 발표했고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드러납니다.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그때 뚜껑이 열릴 거예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말처럼 속도전 양상이 뚜렷합니다. 빠른 집행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25조가 빠르게 풀릴 때 그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이 확보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소비 쿠폰이라는 카드가 왜 이렇게 자꾸 등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에는 수십 가지 도구가 있어요. 금리를 조정하거나 세금을 깎거나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인프라를 짓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방식들이죠. 그런데 선거를 앞두면 정부가 선택하는 도구는 점점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가 눈에 보이고 빠르고 모든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요. 소비 쿠폰이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진 정책입니다.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사실과 이 시점에서 현금성 지원이 거론된다는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그 판단은 뚜껑이 열리고 집행 방식과 결과가 나왔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쯤에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작년 31조 8천억 추경에 이어 올해 25조 추경입니다. 2년 연속으로 수십조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는 거예요. 추경은 원래 예외적인 상황에서 쓰는 비상수단입니다. 나라 살림을 미리 짜놓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생겼을 때 추가로 대응하는 장치죠. 그런데 이게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기 시작하면 예외가 일상이 됩니다. 비상구가 매일 열려 있으면 더 이상 비상구가 아닌 것처럼요.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겪은 주요 국가들이 선택한 대응 방식은 달랐습니다. 일부 국가는 국민에게 현금을 풀어 소비를 유지하려 했고, 일부 국가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데 집중 투자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풀어준 쪽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그 결과는 달랐어요. 에너지 자립에 투자한 나라들은 이후 유가 변동에 덜 흔들리는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현금을 뿌리는 데 집중한 나라들은 또 다른 유가 충격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와 더 가까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10조 전부가 소비 쿠폰으로 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나 유류비 직접 지원처럼 고유가에 직접 대응하는 방식이 섞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가 충격으로 가장 먼저 쓰러지는 건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원의 방식이 소비 쿠폰이어야 하는지, 에너지 바우처여야 하는지, 유류세 한시 인하여야 하는지는 목적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고유가로 기름값이 올라서 힘들다면 기름값을 직접 낮춰주는 게 더 정확한 처방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잠깐 여기서 숫자를 한 번 더 뜯어봐야 합니다. 작년 31조 8천억 추경에서 소비 쿠폰에 들어간 돈이 약 12조였어요. 올해는 25조 추경에서 약 10조가 현금성 지원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전체 추경 대비 비중은 비슷합니다. 25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5천만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5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이 돈의 출처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초과세수란 정부가 올해 거칠 것으로 예상했던 세금보다 실제로 더 많이 거친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온 거예요. 이 돈을 쓰면 빚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보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낮다는 평가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초과세수는 원래 어디에 써야 할까요? 재정 원칙으로 보면 초과세수는 국가 부채를 줄이거나 미래를 위한 적립금으로 쌓거나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쓰는 게 이상적입니다. 개인으로 치면 월급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돈으로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게 재정 건전성에 맞는 선택이겠죠. 그 돈으로 외식을 늘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최선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을 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9%를 넘어섰습니다. 1300조가 넘는 나라 빚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초과세수가 생기면 그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도 틀리지 않습니다. 위기 때 돈을 쓰라고 재정이 있는 거라는 케인스 경제학의 논리는 수십 년간 검증된 이론이거든요. 결국 이 두 논리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가 정책 판단의 핵심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고유가 충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가 자체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가격 충격을 직접 완화하는 방법이에요. 기름값이 올라서 문제면 기름값을 낮추는 게 가장 직접적인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화물차 기사나 영세 어업인처럼 유가 상승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핀셋 방식입니다. 세 번째가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고요. 범위가 넓고 속도가 빠르지만 유가라는 특정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 번째 방식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속도와 편의 측면에서는 현금성 지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기준을 정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반면 정확도와 효율성 측면에서는 선별 지원이 낮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려면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논리예요. 이번 추경의 재원이 초과세수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거쳤다는 건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세금을 다시 소비 쿠폰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면 구조적으로는 세금을 거뒀다가 다시 나눠주는 순환이 됩니다. 물론 조세를 통한 재분배 자체는 경제학에서 인정받는 정책 수단이에요. 다만 그 재분배의 목적이 고유가 대응이라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설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세부 항목이 공개됩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비 쿠폰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둘째, 그 소비 쿠폰의 지급 방식이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느냐. 셋째, 나머지 예산이 고유가 대응이라는 명분에 맞게 설계됐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이번 추경이 진짜 전쟁 추경인지 아니면 전쟁을 명분으로 한 다른 목적의 추경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뉴스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25조 중 소비 쿠폰이 얼마인지, 유류비 지원이 얼마인지, 수출 기업 지원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 숫자들이 지금 발표된 명분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숫자를 직접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전체 그림도 한번 짚어야 합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터지기 전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됐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전반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은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내수는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기에 중동발 육아 충격까지 겹친 겁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추경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추경의 내용이 복합적인 위기에 각각에 맞는 처방으로 설계됐느냐는 거예요. 수출이 부진한 것과 유가가 오르는 것과 내수가 약한 것은 원인도 다르고 해법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의 도구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소비 쿠폰은 내수를 자극하는 데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수출 부진을 해결하지 못하고 유가 상승을 완화하지도 못합니다. 세 가지 문제 중 하나에만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15조는 다른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수출 기업들의 환율 리스크와 물류비 부담을 지원하고 유가 충격을 직접 흡수할 수 있는 항목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추경안이 나왔을 때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 나머지 15조가 실제로 고유가와 수출 부진에 맞는 처방으로 채워졌는지, 아니면 포괄적인 민생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항목들이 뭉뚱그려져 들어갔는지를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질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25조라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같은 돈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총알이 25발 있다면 목표를 정확히 겨냥해서 쏴야 효과가 나지, 사방에 흩뿌리면 맞추는 것도 없고 탄약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어려움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한 가지 기준으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배분의 우선순위와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설명돼야 한다는 건 최소한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나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누구의 돈이냐는 거예요. 세금이든 초과 세수든 그 돈은 원래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정부가 쓰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고 사업하는 분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한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비 쿠폰으로 지금 당장 모두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게 더 공정한 건지, 아니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로 남겨두는 게 더 현명한 건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만 분명한 건 이 선택이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초과 세수를 소비 쿠폰으로 다 써버리면 내년에 또 충격이 왔을 때 쓸 재원이 줄어들어요. 재정의 완충 역할을 미리 소진하는 셈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비 올 때를 대비해 우산을 사두는 게 현명한데 오늘 맑다고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달콤하지만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힘든 분들에게는 내일의 우산보다 오늘의 아이스크림이 더 절박할 수 있어요. 그 현실을 외면하는 건 냉정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책임한 거죠. 핵심은 그 달콤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6주짜리 효과를 위해 12조를 쓴 작년의 경험이 그 질문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4월에 추경안이 공개됩니다.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숫자들이 들어있는지 그때 같이 한 번 더 뜯어보겠습니다. 경제정책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도구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냐의 문제예요. 같은 처방도 맞는 병에 쓰면 약이 되고 다른 병에 쓰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작년에 소비 쿠폰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올해 또 쓰는 게 완전히 옳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처방이 우리 경제의 병명에 맞느냐는 겁니다. 병명이 달라졌는데 처방전이 같다면 그 이유를 물어야 하고, 그 답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세부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뚜껑은 4월에 열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제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는 이 시간이 세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경 어떻게 보시나요? 소비 쿠폰이 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